이 목격자가 없이 아예 막 배가 사라져버렸다든지 비행기 사고에서 가끔 있지만은 공중 폭발을 돼가지고 흔적도 없어졌다 하면 이거 하기 골치가 아픈데 아마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나 거기에 이런 일에 실무 간사 역할을 누가 하냐면 안보수석이 하게 돼 있어요. 이명박 정부의 안보수석이라는 사람이 김성환이라는 교수 출신인데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강연회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께서 뭐뭐 하셨다. 절대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깨서라든지 이런 조칭을 쓰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김정일 위원장께서라는 말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 입에서 나옵니까? 위원장 붙여주는 것도 아주 가짜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김정은이 30살도 안 되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성환이라는 사람이 아마 나이가 50대 갈 것 같은데 자기 아들 볼 때는 사람한테 김정은 내정되신 분이라고 했어요. 분. 그래서 그걸 듣던 사람이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하니까 그 대답이 또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어요. 김정일이는 한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한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앞에 다른 자리에서 이 김성환 안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통일은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각각 국가로서 공존하고 교류 협력하면 그게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 북한을 국가라고 호칭한 거, 김정일 위원장 깨서라고 한 거, 그 아들 애숭이를 내정되신 분이라고 한 거, 요게 다 하나입니다. 한 덩어리. 출발은 어디냐? 북한을 국가로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 깨서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북한을 국가로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히 공무원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말로 하는 범죄는 북한을 국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북한을 국가라고 부르면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북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이 북한을 국가로 부르지 마라. 반국가단체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면은 북한과 남한은 외국과 외국 사이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고 반국가단체 학살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또 헌법상의 우리 영토인 북한을 강제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 북한을 흡수하는 자유통일을 우리의 국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데 안보수석이라는 자가 통일정책을 주관한다는 자가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분 북한을 국가라고 부른다. 그 차원에서 김정일을 위원장 깨스라고 부른다. 그 아들까지도 분이라고 한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인간의 도리를 위반한 거죠. 인간의 도리를 위반한 거죠. 또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김정일이가 자기 아들한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은 이것은 북한이 세습 독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세습 독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왜냐?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우리가 외국에서 무슨 인권 탄압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개입을 합니다. 왜냐? 민주주의 원칙은 국경을 초월해서 다 지켜야 됩니다. 인권 이런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3대에 걸쳐서 세습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그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대화도 하지 않겠다.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봉건적, 왕조적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엄중하게 딱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국가가 해야 될 하나의 원칙인데, 안보 그 일을 하라고 월급을 주고 있는 안보수석이라는 자가 북한을 국가 김정일 위원장 그 아들까지,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이 북한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남한에서만 그 자를 후계자로 인정해줘가지고 그렇게 존칭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사건의 대책을 주도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한번 구경을 하면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마도 그런 방향을 들 거예요.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중도 실용이 어떤 건지를 잘 보여주는, 중도 실용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적과 아군 사이에서 중도가 뭐냐? 선과 악 사이에서의 중도는 뭐냐? 거짓말과 진실 사이에서 중도는 뭐냐? 김정일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중도는 뭐냐? 그 중도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이명박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중립지대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이명박 씨의 중도는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 사이에서 중립에 서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편을 서는 좌익과 대한민국 편을 서는 이 애국 세력 사이에서 중도에 서겠다는 것은 김정일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도에 서겠다. 중간 입장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한테 어울리는 사건이 하나 됐어요. 이걸 잘 처리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제가 어제 딱 이 시간에 서울에서 있었던 강연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승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명박이가 그 청와대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없는데 이명박이가 지금 청와대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승만이 없는데 남도당 출신의 박정희, 좌익운동권 출신의 김대중, 고교 졸업자 노무현이가 그 청와대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출신이 어디든지 전라도든지 호남이든지 아니면 상고 출신이든지 불문하고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으면 청와대에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어떤 승리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바쁜 대통령이 그 빈소를 찾아갔어요. 원래 대통령은 개인이 죽었을 때 빈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대통령이 지금 빈소를 찾기 시작하면 모든 국민 차별하지 않고 다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루에 빈소 다니다가 할 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며칠 뒤에는 박춘석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박춘석 씨 아시죠? 그분이 작곡한 노래가 2700곡인데 그 노래 아마 하루도 안 부르고 지내시는 분은 여기 없을 거예요.